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영익이고요. 얘기를 시작할게요, 바로.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동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무임승차라는 표현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고 게다가 불공정한 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자기 미국한테서 뜯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있자면 물음은 떠오르죠. 대체 누가 누구를 그동안 그렇게 이용해 먹었단 말인가? 라는 물음은 떠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따져보고 싶긴 하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정부는 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회자분도 말씀했듯이 8월 25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이 한미의 동맹 현대화는 위험하고 한국인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커다란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재조정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순과 위험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주요 진보 좌파 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기존의 한미동맹은 어땠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에 공식적으로 맺어졌지만 그 기원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야만적인 탄압으로 민중 저항을 억눌렀고 자국 체제를 이식하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 냉전 시기 대소련 봉쇄와 일본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한국 보호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오늘날까지 이 대규모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최대 9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것을 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자국의 전초기지인 한국에 사실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했어요. 가령 1945년에서 1976년에 미국이 한국에 직접 준 경제와 군사 원조액만 총 125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 자격으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외채를 구하고 수출 시장을 뚫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밀착해서 성장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 등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눈부신 성장 지표 이면에는 민중의 끔찍한 생활 수준과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 있었고 미국은 한국의 독재 정권을 계속 비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좌파들이 한미 관계를 한국이 미국의 종속된 관계로 이해해온 겁니다. 억압적이고 부패한 지배자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충성하면서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런 관점은 외세와 그 외세에 결탁한 그 한 줌의 몰입에들에 맞서서 국민 다수가 단결해야 한다는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좌파적 포퓰리즘의 바탕을 두고 서방 제국주의와 친미 우파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거듭 부상해 왔던 거죠. 하지만 저는 종속은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좀 엄밀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독립 이후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자본 축적의 독자적 중심을 이룬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서방 제국주의 질서에 적극 편입돼서 성장한 한국의 이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관계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봐서도 계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제국주의 투쟁을 일관되게 건설하려면 국민적 단결 이전에 계급에 기초한 정치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미국은 한때 전 세계 공업 생산품의 절반가량을 생산한 최대 공업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상대적 지위는 예전만 못하죠. 반면 중국이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부상해왔고 중국의 이 경제적 부상은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이 질서를 통제하는 게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한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었고요. 그러면서 2003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고 그 지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냉전 때와 달리 이른바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냉전 때와는 다르게 불일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 한국에서는 외교 노선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이 제도 정치권 내에서 부상하게 됐어요.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농두렁론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농두렁 속의 송아지처럼 농두렁에 있는 송아지처럼 소에도 송아지기도 하거든요. 이 말 저 말 다른데 송아지처럼 양쪽 미국 중국 양쪽 풀을 다 뜯어먹으면서 가서 살아야 한다. 농두렁론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실제 행동에서 이 정부들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더 중시한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최대 위협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이 시기에 애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노력은 오바마 정부하에서 본격화됐고 트럼프 1기 때부터 미중 간의 적대가 더 한층 노골적으로 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에 맞춰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가령 미국이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노무현 정부의 동의를 받아냈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대북 대응에 국한된 이른바 북박이 군대에 머물지 않게 됐고 한반도 바깥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됐죠. 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반도에만 국한됐던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가 점차 동북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2007년에는 한미 FTA도 체결됐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일부이자 한국이 너무 이렇게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자국적으로 좀 더 땡겨오는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된 거였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도 같은 기간에 점차 발전해 왔죠. 그래서 어느덧 상당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특히 2023년에 그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등이 했던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국의 군사 협력은 가히 준동맹으로 평가될 만큼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여 년 동안 이렇게 미국 지배자들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노력이 성공했는가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패배는 특히나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 경제와의 격차를 같은 기간에 더 줄일 수 있었고 국제적 위상도 몇 년 사이 더 올라갔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중국 산업을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핵심 경제 기반인 첨단 기술 부문이 중국 기업들한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전임 정부들이 시달린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금 너무나도 감당하기 버거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그 점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 지금 이 정부의 국방부 정책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심각하게 불일치한다. 그래서 트럼프도 전임자들처럼 미국이 가진 역량을 가급적 중국 쪽에 집중하려고 애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관세 공세와 지정학적 문제를 연계해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그 구상은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티브 미런이 잘 말했는데요. 미런은 관세와 안보 공약을 결합해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서 이 다른 국가들을 떼어내고 중국 견제에 이 국가들이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방국들은 안보 우산과 경제 우산하에 있을 테지만 고통 분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 고통 분담에 따라서 우방국들은 무역이나 환율 문제에서 우대받을 것이다. 안보 우산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국제 무역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합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정이나 안보와의 관계,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관세를 매길 때 그린, 뭐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을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지난 7월에 보면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이른바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게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을 했고, 실제로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인도에 각 50%와 25%의 비교적 무거운 관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죠. 반면 한국과 일본처럼 안보 분담을 약속한 동맹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의 세력을 멈추기 위해 미국 통치자들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통치자들이 분투하면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결합한 양상이 전보다 더 확연해지고 그에 따른 위험도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동맹에 대해 갖는 생각은 사실 미국 통치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그 전통적인 전략과는 사뭇 다릅니다. 원래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 아래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결집시켰고 이 결집된 구조를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미군 기지 네트워크로 보호해왔거든요. 이처럼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 동맹국들을 가리켜서 미국을 이용해 먹는 존재, 미국을 등쳐먹는 존재 이렇게 치부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동맹의 폐기, 철수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령 트럼프 하면은 나토를 업신여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세계 경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패권에 매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도 마찬가지예요. 동맹이 없다면 미국은 유라시아에서 자국의 힘을 보낼 수 있는 교두보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배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동맹의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지난 3월에 폭로된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한 대목을 하겠습니다. 인력과 자원의 제한을 감안해서 미국은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되 유럽,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한 억지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그 트럼프가 집중하고자 하는 다른 전장은 바로 중국과 대결하는 그 전장,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킵니다. 이 임시국방 전략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도 북한과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국방비를 늘려라. 유럽의 나토 동맹국도 결의한 거 봤지? 그만큼은 하셔야죠. 이거였고요. 둘째, 한미 경중은 더는 불가하다. 중국과 거리를 둬라. 이거였습니다. 이 점이 한미동맹에 어떻게 적용되게 될까요? 지난 8월 9일 워싱턴 포스트는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제시할 안보 관련 요구들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내부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 2.6%에서 3.8%까지 늘릴 것,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것, 대중국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할 것,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는 이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해라. 그리고 필요한 안보 비용도 스스로 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무엇을 하느냐? 기존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주한미군은 대만해협 위기 대응에 주력하겠다. 우리 그렇게 바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대만해협 위기 시에 한국이 주한미군의 출동, 그 전개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도 아예 미군을 도와라. 대만해협을 가는 미군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2021년에 낸 저서에서 한국이 대북 자체 방어에 주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에 의한 잠재적 공격에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쪽으로 역량을 재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전 8월 15일이었죠. 8월 15일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집단방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집단방위를 강조했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공동의 위협, 중국과 같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이런 우방국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촉구를 더 크게 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제국주의 국가이고 트럼프는 자국의 힘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의 계획이 오롯이 성공할 수만 있을까요? 이 계획에는 커다란 모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우방국들, 주요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을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복종케 함으로써 복종케 했고 그 반대급부로 나름 혜택도 제공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그런 혜택은 없고 부담만 잔뜩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타협하는 한편으로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은 다른 나라들 중국에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결코 쉽게 수락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국경을 넘어서 그 생산 네트워크가 조성돼 있고 판매망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와 중국과 얽혀 있는 이 생산 네트워크와 판매망을 단기간에 조정하고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 하기라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결별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군비 부담도 부담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대로 한국 국방비를 GDP 2.6%에서 3.8% 늘리면 적어도 매년 30조 원 이상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국방비를 50% 이상 증액해요. 그만큼 교육, 의료 등에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예산을 줄여하고 더 늘리지 못하는 압박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한국 보호가 더는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이 그들의 주둔을 계속 용인해야 할지 하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년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머니머신 한국은 100억 달러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지원금까지 매년 퍼줘가면서 그 주둔을 용인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주한미군이 대만해 위기에 실제 동원된다면 한국은 원튼 원치 않든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체 안보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은 군비 증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GDP 대비 2.3%인 기존 국방비를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복지 예산은 크게 깎고 있어요. 독일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520억 유로, 하나로 약 82조 원이거든요. 이 국방비를 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즉 2029년에 무려 1,529억 유로, 하나 241조 원 규모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 군비 증강에 적극적인데요. 이미 일본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시절보다 2배 늘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이 거기에 더 만족하지 않고 너 더 할 수 있잖아 라고 더 재촉하고 있는 상황. 더 늘려라. 이미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 천병이 되겠다고 자임해왔고 그래서 공세적인 행보를 해왔는데 이 트럼프의 촉구와 일본 정부의 선택은 그 흐름에 더 가속도를 붙이게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동맹 재조정 계획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또는 각자 도생식으로 나름의 이득을 챙기라면서 세계가 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미국과 중국 중심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한국이 안고 있는 모순도 점차 심해져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안미 경중식 접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압박이 되면서 그런 압박에 대응해서 지난해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압박과 모순에 대해서 나름의 구구적 해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야당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은 우파의 친미 친일 외교를 비판하는 대중의 불만과 그 바람을 일정하게 대변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가령 2021년에 그는 1945년에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었다고 옳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이재명과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입장과 처지가 다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익, 즉 지배계급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 나름으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들렀다가 미국을 가는 일정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동선 자체가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 증대 바람에 화답하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 같은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특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다진 한편으로 한중 관계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외 환경의 이런 변화 때문에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고개를 부릴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난처해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로 한 걸음씩 기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 첫 외교안보 인사를 보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가 이 외교안보 인사 라인에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국정원장 이종석가 있는데 이 국정원장 이종석은 노무현 정부 때 NSC를 이끌면서 한국군, 즉 다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계획을 앞장서서 계획을 세운 인사였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도 책임 있는 자고.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자주파, 동맹파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아마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일정 부분 적응하고 동참함으로써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꺼내서 합의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스가는 1,500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데요.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해양 경쟁을 위해서 자국의 조선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2014년부터 중국 해군은 미국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군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물론 군함 숫자 자체는 중국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그 군함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건함 경쟁에서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미국의 지금 조선업의 실사가 너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적극 화답한 거예요. 이미 국내 조선 업체들은 미군 군함의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가 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군산함을 미 군함 전담 수리하는 기준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군산함이 어디냐? 중국의 지척이죠. 따라 이런 군산함이 이 MRO 기지가 된다는 것은 미 군함이 수리를 위해서 오가게 되면서 중국군을 감시 견제하는 게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의 건함 경쟁을 지원하기로 하자 중국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과 일본산 배들이 미군 작전에 동원되면 한국과 일본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군비 증강을 받아들일 태세인 거예요. 실제로 중앙일보의 지난 7월 보도를 보면 국방부의 2025-2029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말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3%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개입 문제는 개입 여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민주당 이데올로그들 사이에서는 그에 관한 타협안이 제안되고 거론되고 있어요. 가령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였던 문정인 교수는 이참에 한국이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을 획득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새롭게 분담해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아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한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직접 끼진 않겠다. 우리는 대북 대응에만 주력하겠다라고 미국에 얘기를 한다 해도 한국이 유사시에 미중 간 충돌이 휘말리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자주국방이라고 포장을 한들 대북 대응에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정확히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는 거예요. 한겨레 등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타 지역으로 전개될 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그 안정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를 아예 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다가 위험을 통제하는 데서는 근본적으로 너무 취약한 제안이에요. 그런 걸 문서한다 손 치더라도 물론 미국은 잘 안 해주려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가 본격화되면 미국은 종이 쪼가리에 쓰인 문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 성명서 합의문 약속 지킨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는 진정한 평화와는 동떨어진 행보가 될 공산이 큽니다. 동맹 강화냐, 가주국방이냐, 군비 증강이냐 이 모든 게 어떤 명분을 들어도 주변국을 자극하면서 경쟁을 부추겨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한미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에게 떠넘기게 될 공산이 크죠. 많은 좌파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약탈이라고 비판하고 동맹 현대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반대 논리가
대부분 국익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좌파적 국익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뜻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의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국가가 이들의 이익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의미가 있죠. 트럼프에 맞서서 경제 주권, 안보 주권을 지켜야 서민들의 일자리와 먹거리와 소득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좌파측 국익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익론에도 모순과 문제는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계급을 초월해서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생각, 즉 이런 국익이 있다라는 생각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논리로는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취약해지기 십상입니다. 분명 트럼프의 관세와 안보 정책은 자신의 부담을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우방들에게도 친구들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내 이웃 거지 만들기 전략, 글린 궁핍화 전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과 행포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더 종속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강대국들의 이런 압박이 다 종속, 민족 억압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분명 중간 규모의 강국이 돼 있고 그러한 한국의 지배자들은 미국의 압박에 불만을 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스스로 협력하는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손해만 보지 않고 이득을 얻을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는 지금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를 꺼내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꽤 많이 부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미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지금 확보하자는 입장도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서 확인됐듯이 핵무장은 평화와 안정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런 평화 안정을 전쟁 억제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더 큰 불안정을 불심하면 되죠. 이처럼 한국 국가는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그 나름의 이득을 도모하면서 위험 중대에도 일조하는 플레이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많은 좌파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믿고 당당히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자신이 미국과 협력하고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그걸 통해서 국익을 지키고 노동계급의 그 부담과 고통을 떠넘길 생각과 태세가 돼 있다면 그런 정부를 비판적으로라도 응원한다는 것은 활동가 노동자들에게 이 사태의 핵심을 미리 경고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시킬 수 없게 할 겁니다. 한편 미국 제국주의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을 진보적 균형추로 보는 시각이 아주 좌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좌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약탈 정책은 제국주의의 조정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보면서 브릭스 같은 이른바 반제 자주 국가들의 연대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위계화된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교체되거나 그 질서를 좀 재편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특정 강대국의 지배와 억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리고 중국도 그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국내에서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해서 하는 행태는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브릭스의 다른 주요 회원국들,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주요 회원국들도 모두 자국 노동자와 빈민을 억압하고 자기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두고 다른 국가들과 다투는 지정학적 플레이어들입니다.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관계 변화 그리고 트럼프의 이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거죠. 20세기 초에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같은 혁명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핵심 동학인 경쟁적 축적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제국주의 국가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를 거부했고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에도 일관되게 반대했죠. 그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반제국주의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그 복합 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전략을 낳을 혼란과 위기가 우리에게 저항을 건설할 기회를 줄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스럽게 각성하는 것도 우리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성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